이 책의 마지막 섹션은 나치 독일과 소련에 초점을 맞춰 전체주의 운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계급의 대중화, 비전체주의 세계를 다루는 선전의 역할, 이러한 형태의 정부의 필수적인 테러의 사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은 전체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전체 정권은 절대적인 정치적 권력을 얻고 반대를 불법화하려는 반면 전체주의 정권은 세계 지배의 전주곡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와 함께 소련과 나치 정권을 제국의 부메랑 효과로 인한 끔찍한 변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를 인종주의와 전체주의의 발전의 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내부 식민지, 러시아 제국의 경험이라는 책에서 알렉산더 에드킨트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비전체주의 세계에서 전체주의 목표의 급진적 성격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최전선 조직, 가짜 정부 기관, 난해한 독트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책의 끝부분에서 한나 아렌트는 외로움이 전체주의 지배의 전제 조건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운동에 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썼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체주의 기원과 한나 아렌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정부였으며 전제, 복종, 독재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렌트는 또한 유태인이 홀로코스트의 작동 요인이 아니라 나치즘의 단순히 유태인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일관성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 대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렌트는 칸트의 표현인 급격한 악을 사용하여 폭정을 설명했는데 그들의 희생자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판에서 그녀는 이데올로기와 테러, 정부의 새로운 형태와 헝가리 혁명에 대한 그녀의 작업을 포함하도록 텍스트를 확대했지만 후자는 별도로 출판되었습니다. 독일의 유태인으로 하이데거의 학생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을 전체주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당이 장악한 독일 제3제국과 스탈린이 통치하는 소련을 전체주의의 예로 들었습니다. 근대 전체주의는 전제군주나 왕정체제와 달리 공공영역인 정치의 장악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까지 통제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전체만이 중요하며 개인은 집단의 부속품입니다. 또한 전체주의는 개인주의를 폭력과 공포로 말살하고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며 개인은 오로지 합집합인 전체의 원소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전체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 진영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가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소련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주목한 것은 전체주의는 특정한 지배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히틀러나 스탈린은 혁명에 의해서 권력을 강탈하지 않았고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법과 관료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30년대 출현한 우익과 좌익의 전체주의는 국민 국가를 바탕으로 하며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의 본질인 자유와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성을 말살하고 전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제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본주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잉여 가치가 축적되고 잉여 인간들이 생김에 따라서 공황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전체주의를 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전체주의는 거대한 기계와 같이 작동되며 획일성, 단일성, 효용성을 중요시합니다. 개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개조하는 한편 집단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유를 억제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고 창의적인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나치의 전체주의가 근본적인 악인 반면 나치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은 관료들은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고 전체의 명령에 따른 평범한 악이었습니다. 악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이었습니다. 살인이 자행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제작된 지옥입니다. 황천, 연옥과 달리 인간 도살장인 지옥을 선기한 것이 바로 전체주의인데 그 현실의 지옥은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폭력적 전체주의 그 자체입니다. 마치 삼청교육대처럼. 그런데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집단의 명령을 이행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학살에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종차별과 제국주의가 전체주의를 성립시켰고 히틀러의 예에서 보듯 근대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조작했습니다. 원래 전체주의는 무솔리니가 국가가 유일한 목적이자 실제라고 한 말을 해서 유래됐고 학문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전체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이 책은 당시 최고조에 이른 냉전 분위기에 편승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동구권이 몰락한 1990년대 중반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냉전적 분위기 속에서 나치즘과 스탈리니즘을 전체주의라는 동일한 개념하에 다루기는 했으나 실제로 읽어보면 같은 체제하에서의 인간 조건을 통찰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비판론자들의 주장대로 냉전 분위기에 편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재발견한 한나 아렌트의 시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녀 자신의 모습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보다는 실현될 수 있는 이념을 추구한 점에서 룩셈부르크와 아렌트는 닮은 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나 아렌트와 칼 야스퍼스 그리고 마르틴 하이데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렌트의 학문적 업적과는 별도로 아렌트는 칼 야스퍼스와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두 탁월한 철학자들과의 관계로 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92년에 출간한 한나 아렌트와 칼 야스퍼스의 편지라는 책은 불륜의 마르틴 하이데거와의 관계와는 다른 두 사람의 관계가 부녀 관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1926년부터 1969년까지 44년간이나 편지 교환을 했는데 스승과 제자 간의 편지는 2차 대전이라는 전쟁통에 잠시 끊긴 것을 제외하고는 1945년 이후 더욱 잦은 교신을 가졌습니다. 한 달가량의 편지가 도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배달 지연이며 5주 정도 편지가 오지 않은 것은 배달 사고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아렌트의 아버지는 그녀가 6살 되었을 때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평생토록 아렌트는 야스퍼스를 존경하는 분이라는 경칭을 썼지 한 번도 야스퍼스의 이름을 칼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렌트와 야스퍼스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인 반면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관계는 기이하다 못해 씁쓸함을 느낌까지 갖게 만드는 불륜 그런 것이었습니다. 1924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렌트는 18살, 17살 소녀였고 하이데거는 35살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들의 애정관계는 4년 만에 끝이 났지만 전후 하이데거가 친나치 경력으로 순환을 당하게 되자 아렌트는 앞장서서 하이데거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그의 저작 홍보까지 떠맡았습니다. 1995년 엘즈비에타 에팅거가 쓴 한나 아렌트, 마르틴 하이데거는 두 사람의 기이한 관계를 탐구한 책으로 한나 아렌트는 하이데거의 위선적 태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불같은 관계를 나누어왔던 그녀에게 지적 미선숙을 이유로 마르부르크를 떠나도록 종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은 단지 하이데거가 처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줄이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용케 아렌트의 주소를 알아내어 그녀와 미래를 즐겼으며 그녀는 늘 그의 요구대로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1928년 후설이 하이데거에게 정교수직을 물려준 그 해를 전후해서 그들의 관계는 마감되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새로운 여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새 애인에게 3년 전 아렌트에게 써보냈던 식구들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즐겼습니다. 아렌트는 하이데거와 후설을 대학에서 내쫓는 소리에 서명함으로써 그의 선생인 후설의 죽음을 재촉한 잠재적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이데거를 야스퍼스가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한 그 하이데거를 한나 아렌트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가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렌트의 식지 않은 하이데거에 대한 열정과 의도적인 하이데거의 유인, 껄떡거림에 있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전쟁 후 5년 동안 친나치 전력으로 학문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그의 나치 활동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1950년이 되어서도 그의 입지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의 상황에서 아렌트 같은 유태인 학자와의 관계는 매우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나치 협조는 그들의 요구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매우 구차하고 위선적인 것이었지만 아렌트는 그의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아내가 하이데거보다 나치 활동에 더욱 열성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고하고 자기 확신에 찬 독일 최고의 철학자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하이데거는 신과 같이 사고세계에 군림하는 무관의 재앙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첫사랑의 어찌할 수 없는 각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와 관대함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그에게 자신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음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고집과 이기심, 그리고 그녀에게 일방적인 순종과 공경을 요구하는 그에게 아렌트는 노예의 미덕으로 따랐습니다.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기이한 애정관계가 화제가 되던 바로 그때 아렌트는 아쉽게도 죽어서야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1995년 12월 4일은 독일 출신의 유태인인 한나 아렌트가 뉴욕에서 숨진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아렌트와 스승 하이데거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다룬 전기가 독일과 미국에서 동시 출판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국제 심포지엄 기념상 제정, 아렌트의 날 행사 등으로 구미 사상계 전체가 아렌트 열기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한나 아렌트를 재발견하고자 했던 시도는 한나 아렌트의 사상이 마르크시즘이 한물간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징표, 아렌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 기념 학술대회에서 퀘른대 철학교수 에른스트 폴라트는 지난 60년대의 아렌트는
한때 냉전주의자로 비난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좌파에 의한 우상으로 추방받고 있다면서 당분간 마르크스는 죽은 것으로 보이나 아렌트는 살아있다는 말로 그의 위력을 요약했습니다. 인간 행동을 결정론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유장하게 흘러나오는 자발성과 자유의 신장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이 동구권 변혁 이후 서구에서 각광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과 그 잔당들이 5.18은 북계의 소행이고 공산혁명의 전주곡이라며 1930년대의 전체주의의 수작을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45번째 책, 인문학 부분 15번째 책 한나 아렌트가 1951년에 출간한 전체주의의 기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